4세고시와 7세고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보는 시험. 월 154만 원. 사립대학보다 훨씬 비싼데 거의 3,450까지 찍었어요. 이 정도면 다 온 겁니까? 더 갈 거라고 보시면 상품은 올라갈 땐 좋죠. 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시점이다. 시간도 오래 걸려 분명히 손실이 납니다. LH가 빚이 170조나 되니까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론은요, 집값 오를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왜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냐면 강남에 오르면 한 서너 달 있다가 서울로 번지고.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저희도 경제 소개 사안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해주십시오. 이제 소개하려고요. 나 이제 쉽게 날아가지 않을 거야.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경제 이야기꾼 밀고 있습니다. 김큐입니다. 두 분 만나는 게 너무 신나요, 요즘. 그래서 너무 웃는 게 티가 나서 좀 오늘 좀 진중한 모드로 전환해서 오늘 또 재밌게 이상한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심 식사. 네. 많아요. 오늘은 뭐가 많네요. 디저트까지 있는 것 같고. 그죠? 밥이 밑에 따로 깔려 있구나, 규동이라. 네, 근데 이건 밥이 규동인가요? 없어서 밥이 없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밑에 따로 있어, 용기가. 이게 뭐 어디서 만든 스노우폭스?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스노폭스 네. 백엿인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 규동 하나. 네. 그다음에 이거는 연어 크랩 롤. 롤. 그다음에 캐대연이다. 네, 게대한 모든 분식 세트. 오, 분식 이걸 어디서 세트요? 팔아? 편의점에서? 다 셋다 편의점 지금 편의점에서 상품인 것 사온 같은데요? 건데요. 네. 이거를 굳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유가 지금 소비 쿠폰 발행 이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데가 아니나 다를까 역시 편의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특히 식제품, 식료품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락류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한번 맛보면서 개봉을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메뉴들이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랍니다. 이거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네요. 네. 자, 이걸 들고 있으니까 네. 우리 박사님이 좀 이게 또 분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 데몬 네. 헌터스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찍었어요. 이거 찍었어 이렇게? 네. 이제 이거는 콜라보해서 뿌띠실 있다. 응? 그거요, 그거. 네. 그거 뜯어보세요. 데몬 헌터스 무슨 캐릭터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스티커? 모으라고. 스티커요? 사자보이즈다. 이쪽으로 보여주십시오. 좀. 네. 실제로 이게 어떤 캐릭터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랜덤실 42종 중에 한 봉이 동봉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집욕을 자극하는 어떤 프로모션 이벤트가 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포켓몬빵으로 그냥 아주 애들 난리가 났던. 그렇죠. 최근에는 크보빵에도 선수들 이거 뿌티실 들어있어서. 네. 근데 그 구단 빵을 먹어도 네. 그 구단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가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이게 그건 그래서 좀 자기 그러네. 구단 선수 자기 구단 선수를 원할 텐데. 네, 나올 때까지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교환하거나 나올 때까지 먹거나.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봐요? 네, 드셔보세요. 전 먹기 들어갈까요? 편한 롤부터. 뭐 먹을래? 나는 뭘 좀 먹고 왔어. 그래도 맛을 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맛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연어 크랩 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이후로 보면 특히 연령대로 좀 사용처가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20, 30대 원래도 편의점 사용률이 많았지만 이 소비 쿠폰을 편의점에서 20, 30대 연령대 소비자들이 좀 많이 이용했던 항목이죠. 어떠세요?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게 김밥이랑 사실은 기본은 다 어느 정도 편의점이 도시락 상품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이 정도의 네. 옛날에는 이제 약간 건강? 인스턴트가 좀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사람들이 편의점 음식을 좀 꺼렸다면 이제는 그 장벽 자체가 사라지면서 뭐 전혀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저도 가끔 편의점 도시락 먹거든요.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밑에 밥이 있겠지. 네, 네, 네. 음. 이렇게 해서 부어서. 그래서 그죠? 이제, 네. 그래서 같이 좀 밥이랑 떠서 먹으면 되겠네요. 어떠세요? 네, 아니 불고기 덮밥입니다. 교동이 불고기 덮밥이지 뭐. 그러니까요. 그럼 두 분께서는 편의점에서 주로 어떤 품목을 많이 구매하세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편의점을 잘. 그래요. 편의점 저는 콜라. 콜라. 대부분 음료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음료수고 전에 어디 가서 밤에 터미널 앞에서 네. 그 제가 죽 좋아해서 네. 그 어디지? 마산에선가 창원에선가 네. 죽 돌려 먹었죠 밤에 12시.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렇게 맛있었어. 도시락을 자주 드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아주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 이거 맛있는데? 네. 음식은 짜야 돼. 맛있어요? 짜고 달아야죠. 음식은 짜야 돼. 단짠이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집에서 건강하게 먹는 거 아니면 밖에서는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건강하게 자극적인 먹는 건 너무 싫어. 그러게요. 맛있는데? 저거 먹어봐야겠다. 근데 튀김은 눅눅해졌을 것 같아. 그죠? 튀김은 좀 바삭바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메가커피에서 요즘에 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 분 시리얼하고 네, 뭔데 분들이 밑에 되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설마? 네네. 진짜로? 근데 이게 한번 만드는데 좀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면 오히려 좀 불편하다. 메가커피가 아르바이트생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렇습니다. 메뉴 많아서. 그러니까 인기가 많긴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아. 이게 뭡니까? 뭐라 그래? 팥빙수도 아니고. 우리 웬만한 옛날에 저 분식집 김간에 나오겠지. 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동네 온갖 거 다 있었죠. 분식집 가면 메뉴 막 87개 정도 있거든. 한 3병짜리 가게에서 87개 종류의 식사를 해내잖아. 우리 민족은 할 수 있어. 이걸로 먹던 걸로 비빌래니까 좀 이거 근데 나 이거 나만 먹어야겠네. 아이고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젓가락으로 비벼야겠다. 아이고 이거 생각도 못하고. 아닙니다. 이건 메뉴 이름이 뭡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제가 지난주에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19,500원짜리 팥빙수 먹었는데 그거보다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나폴레옹 제과는 협찬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떠세요? 이 시려. 네, 맛있는데? 괜찮은데요? 그래요? 근데 박사님 못 드셔서. 전 나중에 제가 먹겠습니다. 자, 이걸로 먹었으니까 숟가락으로 비벼. 그래요? 한번 알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도 젤라또 초코베리 믹스. 요거트 맛이 나는구나. 요거 젤라또 초코 뭐요? 이거 어디 편의점에 있는 거예요? 편의점이 아니라 이건 메가커피요. 메가커피. 메가커피에. 이거 그러면 5,000원은 받겠는데 최소한? 아니요, 더 쌀 것 같아요. 야, 3,500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퀄리티의 가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 5,000원 받으면 스벅하고 한 2,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버리잖아. 한여름에도 무슨 아사이베리 뭐가 있었어요, 이런 거. 아니, 맛있어. 우리 이건 아침 한 끼 식사로도 상투적 카피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뜬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짜리 저희 딸이 네.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쿠폰을 한 6, 7장 제가 이렇게 사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름 내내. 스윗한 아버지다. 먹어봐. 근데 이 정도로 스윗하면 다른 분들도 다 오고 계실 텐데 그런가요? 우리 딸은 왜 아빠한테 이런 걸 안 보내지? 다른 아버지들 막 내리사랑. 맥북 같은 거 막 이렇게 텁텁 아유, 주는데 아니에요. 아사이베리 뭐 이거 뭐 한 5장 준 거 가지고 아니요. 저 오늘 그 이야기 연결해서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이거 다 먹어봤잖아요. 이쪽으로만 숟가락이 가. 역시 짠 음식이 맛있어. 네. 네. 식감이 좋아. 근데 진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와 아까 김기훈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와 관련된 가장 최근에 화두 중에 4세 고시
7세고시라는 말이 추정 60분. 네, 추정 60분에도 나온 그 화두인데 그 전부터 사실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인식을 이제 퍼진 것 같은데요. 혹시 4세고시와 7세고시 차이가 뭔지 아세요? 7세고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4세고시잖아요. 아닌가? 조금 뭐 맥락적으로 맞긴 한데요. 4세고시는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을 4세고시고요. 사실 4세고시면 제 아이는 만 3세 기저귀를 뗐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정말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보는 시험. 추정 60분 가면 아이들이 꾸물꾸물해. 너무 어려서 시험을 보는데 그 첫 장면이야. 그걸 마치 뭐 소 몰듯이 엄마들이 막 이렇게 따독여서 들어가서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저게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이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7세고시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영어 학원에 되게 좀 입학이 어려운 학원들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고시라고 하는 게 이제 7세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욕망 그리고 부모의 사랑의 어떤 어긋남 형태인가 아닌가 혹은 사회 계층의 문제인가 사실 전반적인 어떤 현황을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을 좀 대변해주는 어떤 화두 단어인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월 4일에 이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요. 특히 영어 유치원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어떤 게 가장 핵심이었냐라고 하면은 영어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썼는지 학원인데. 네, 학원인데 유치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레벨 테스트잖아요. 아까 4세고시인데 이 레벨 테스트를 하지 말고 시정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좀 정정하라라는 이 권고 조치를 내린 게 아이들 레벨 테스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 된다라기보다는 4세 아이에게 4세고시가 과연 이 아동권에 대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럼 이슈가 어떤 면에서 많이 보면 학대야. 거죠. 학대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사회 계층의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실제로 교육의 효능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내 아이가 뭐 영어를 늘게 뭐 영어나 학습 능력이 늘었다면은 뭐 그것이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내가 투자한 대비 가격 대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아동의 교육에 도움이 되냐 여기에부터 많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렉이 걸린다고 할까요? 뭐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보면 4세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효용이 있느냐인데 첫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이에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는 점인데 보통 이게 너무 고가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제 보다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시해줘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7세밖에 안 된, 뭐 5세밖에 안 된 아이가 뭐 원래는 영어 점수가 뭐 추론 능력이 뭐 몇 점이었는데 30 몇 점이었는데 50점으로 상승했습니다라는 거를 좀 수치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과정을 겪다 보니 그래서 아동에 대한 평가를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한 게 실제로 아이에게 이게 좋은 거냐라는 게 첫 번째 화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과 관련해서 가장 그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결정적 시기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딱 그 시기에 영어나 제2외국어를 학습을 하면은 제일 효과가 있다라는 게 많은 이제 영어 학원이나 영어 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조기 교육을 해야 영어는 제2외국어는 제2외국어는 빨리 하면 할수록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불안 의식을 조장하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많은 교육계 인사들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 특히 발음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굉장히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영어 잘하는 분들 이야기해 보면 뭐 꼭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논리력, 어휘력, 그다음에 뭐 실제로 표현력 이게 다 조성이 돼야 사실 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그 시기에
영어 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 적합한 것인가라는 두 번째 교육 효능 측면에서 또 제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잘 문제인 게 진짜 교육자들인가?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진짜 아동의 교육에 특화된 전문가들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제기가 돼요. 예를 들어 그 완전 고급 인력을 만약에 해외에서 유치하고 싶다면은 영어도 잘하지만 당연히 원어민이지만 동시에 사실 교육계에 만약 종사를 한다든지 교육 관점에서 뭐 어떤 자기의 전문 능력을 달성했다든지라는 어떤 그 수치가 필요한 건데, 사실 지금 영어 유치원에 뭐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유입이 되는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유입이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교육이라는 게 효능이 좀 반쪽짜리지 않나라는 인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계층의 문제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내가 돈을 뭐 이게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 월 154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사립대학보다 훨씬 비싼데, 그런 돈을 지불했을 때 교육이 내가 실제 그 응당하는 가치를 받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계층 문제도 분명 이야기하고 아이의 뭐 스트레스, 아이의 뭐 교육권, 아동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말 소비자 관점에서도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문제도 있는 도중에 좀 또 하나의 생각해 볼 거리는, 우리가 어린이집은 계속 수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 뭐 올해는 거의 뭐 20%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영어 유치원, 사실 영어 유치원에 표현하면도 안 되는 영어 학원은 계속 이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정말 트렌드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야 봐야 되는 게,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럼 왜 그렇게 보내세요? 라고 하면 일단 심리적 요건에 깔려 있는 건 불안입니다. 나만 하면 안 돼, 나만 하지 않음으로써 그 아이가 레프트 오버 될 수 있는 그 위기와 불안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left behind. 네, 포모이기도 하죠. Fear of missing out. 최근에 제가 또 연구를 하나 한 게 있는 게 재밌는 거는, 미국과 한국을 제가 국가 문화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비교를 했냐면 제가 국제 경영을 이번에 또 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도 있는데, 국제 경영에서 가장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가 홉스테더라는 학자가 5가지 차원으로 문화를 기준을 정해서 비교를 해요. 근데 그 5가지 차원 중에 뭐 첫 번째는 얼마나 이 국가가 롱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숄텀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하는 차원이 성과와 나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국가는 나의 성과를 되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취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가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수치에서 가장 높게 나온 국가, 가장 높진 않지만 높은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는 미국이 나와요. 단연 미국이 꼭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성공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도 서로 뭐 특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표상인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그럼 한국은 몇 점이 나왔냐라고 보면은 저는 한국이 사실 높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지 않아요?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와요? 나와요. 상당히 낮게 나와요. 39점 정도 나오거든요. 몇 점에서 39점? 꼭 레인지가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미국이 몇 점? 69점 정도 나옵니다. 절반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낮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이게 그 반대급부는 그 사회의 규범이랄까요? 공통된 규범에 적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성취에 대한 게 높을수록 개인의 내가 이뤄냈어 하면 인정하는 분위기이고요. 반대로 낮을수록 그 국가는 그 사회에 통용되는 수준에서 내가 합치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국가를 의미해요. 남 따라가려고 하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성취욕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 욕구는 뭐냐면은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내가 이거 내 주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나도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많이 따라가는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그러면 이거를 수요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좀 워워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으로 설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 문화적인 차원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 심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저는 부모가 한 번밖에 못 돼 보니까 해보면 의미 없다는 거 알거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냥 근데 왜 그 될 의미 없다라는 게 이렇게 밑으로 전수가 안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실패하셨고 그 전에 아니,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 우리를 영어 학원에 보내지는 않았잖아. 뭐 모습만 달리했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은 아니지만 다른 차원의 뭔가로 계속 이렇게 그 세습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자식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계속됐는데 그게 조금씩 더 강화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라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에 가야 돼 남들에 뒤처지면 안 돼 그다음에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이게 너무 강해서라고만 보기에는 왜 강할까? 우리 미국보다 왜 우리는 그게 강할까?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또 요즘에 이 영어 유치원 표현을 자꾸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이거든요. 유아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집중된 유아 학원에 이 학원에서 요즘 많이 받고 4세고시, 7세고시 하지만 사실 가장 고질적인 거는 사실 의대 집중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출발점이죠. 네, 영어도 있고 사실 의대도 있고 그러니까 수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또 여쭤보면은 사실 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도 있지만 요즘 특히 40대 부모들의 왜 그렇게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 라이센스가 주는 안정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불안감의 반대 그쵸. 차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안정감을 라이센스가 주는 가장 안정감 옛날에 공무원 아니었어요? 그 라이센스라고 그렇지. 보기는 좀 아니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얼마 전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급여가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맹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보고 얘기한 거라고 보이면 결국엔 돈이라고 봐요. 의사에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그 전에 바뀌어 왔잖아요. 의사 전에 우리가 법관이라든지 판사라든지 이쪽에 있다가 잠깐 그게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지금 의사로 전부 집중되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그 평균 연봉 내고 그러면 아마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의사의 소득이 너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할 때는 조는 아니고요. 제 자녀의 그거 알아요? 거리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명동이나 여의도에서 거리 인터뷰하면 한국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정답일까를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평균점, 네. 증시에서는 BM이라 그러는데 벤치마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저도 소비 연구를 할 때 그걸 항상 변수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과시 소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 정당성을 제가 항상 감안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만 덜 구매한다는 식으로 그 다른 이유로 포장해서 표현한다는 식으로 이런 소비자의 성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차치하고서 그걸 좀 배제하고 좀 소비자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 김 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나이가 좀 자녀분이 좀 장성하셔서 좀 이제 관심이 좀 덜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던 게 연령별로 자녀의 학벌이랑 나의 학벌이 주는 만족감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20, 30대는요 나의 학벌보다
자녀의 학벌로 인해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더 높게 나와요. 높게 답변 상관관계가 훨씬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50대가 되면은 좀 그게 떨어져요. 나의 학벌에 대한 만족도가 로 인해서 얻는 행복감이 상관관계가 좀 더 그건 이제 커져요. 나의 학벌로 인한 효용성이 이제 떨어지고 맞아요. 아이가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충분히 회사를 어느 정도는 다녔고 맞아요. 뭐 그런 거겠죠. 네. 어. 근데 이제 60대가 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제 자녀가 이제 또 사회 진출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가만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는 아까 제가 이게 세습되면서 점점 강화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성공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학원을 다녀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학벌을 따고 이렇게 성공을 하면 내 자녀도 당연히 그 루트를 따서 가야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그 컨설팅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 의대 보낸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 3명 의대 보냈어. 요걸로 맞아. 모든 게 끝나는 맞아. 거잖아요. 그게 뭐 돼지 엄마의 자격증이야, 뭐, 예, 자격증. 그게 결국에는 컨설팅의 1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뭐 예를 들어 대치동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의대를 가서 내가 의사가 되면 야, 가는 길은 그거야라는 확신에 차서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게 이게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 사세고시의 지금 부모를 성향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부모가 저는 학원 세대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지금 30대, 40대들이. 왜냐면은 이들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아온 세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종합반, 선행반 이런 걸 이미 다 해오고 내가 잘 뭐 거기에 따라서 성공해왔고 물론 대학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준다라는 인식 때문에 내가 꼭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수준에서 합당하는 수준으로 내가 아이를 잘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으로 훨씬 더 지금 사교육이 형태가 요즘에는 고교보다는 영유아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사회 구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요즘 저출산이잖아요. 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시장, 그다음에 특히 키즈 소비 상품은요 역대급 호황이거든요. 계속 호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들은 10포켓 자녀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게 주머니가 10개예요. 뭐 예를 들어 조부모부터 할아버지,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외숙모, 외삼촌 다 있잖아요. 고모나 삼촌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카 바보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투자를 이제 뭐 사실 내 소득이 막 엄청 높진 않더라도 다 따라 하니까 나도 지금 한번 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 속에 나타나는 거지 어떤 특정 계층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지금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한 부분은 많이 부모로서 또 기자로서 많이 고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휩쓸려 가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어요. 저는 이제 애들 유치원도 미국에서 보내보고 뭐 사립학교도 국제학교에서 보내보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안 된 부분도 많거든요. 아이를 천주교 한 5살 때 천주교 그 킨더가든에 보냈어요. 뉴저지에서. 유독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 차로 픽업해주고 오고 이제 수녀님들이 봤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안 통하는 되게 무서운 카톨릭 수녀님들이 한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친절한 언니 같은 분들, 누나 같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유 안녕 민규야 이러면서 이러는데 거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그 애들이 놀라서 이렇게 오줌 누고 이러면 세워놔요. 4살, 5살 엄하게 훈육한다고요. 점심 주거든요. 마른 샌드위치, 마른 식빵에 가운데 햄 하나 이렇게 슬라이스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 보면 기절해요. 기절한다고요, 진짜.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네. 학대로. 진짜로. 네. 그 이제 아이가 그러는데 며칠을 울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 지나서 학예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예회하고는 말할 수 없게 소박하죠. 우리는 뭐 난리가 나잖아요. 영어 유치원 이런 데서 하면. 근데 이제 소탈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 반에 한 6, 7명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이제 성당 성가를 불러요. 근데 우리 애는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음이 좋아지고 아. 밀크를 이제 미역으로 발음하는 순간 오늘 뭐 먹었어? 미역을 줬어? 하는 순간 대부분의 미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와 이거구나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이래서 미국 오는 거야 아이들은 이때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나 같은 발음이잖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 애들 발음 다 지금 어디 전라도 지리산에서 온 발음이고요. 영어는 잘해요. 실은 발음 어렸을 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아이가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 한국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저 미국 가서 한국 유치원 보냈어요. 따라가는 애들도 많죠. 그런 친구들은 나는 한국에 있어도 잘했을까 생각해. 물론 조금 더 부모는 좋은 여건에 만들어주고 그게 아무래도 안 한 것보단 제가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알걸요. 학부모들이 다 경험해서 그 아는데 안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저 하나의 표본이니까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데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그냥 부모는 적당히 아이가 갈 수 있는 도로에 큰 바위가 있으면 이거 좀 밀어주고 뭐가 날아오면 좀 막아주고 이걸 해야지. 그 앞에 부모 마음은 빨간 카펫을 깔아주고 싶거든. 그런데 그냥 평평한 길을 가는 거하고 빨간 카펫을 깔아주는 거하고 한 20년 아이를 길러보니까 도착점이 거의 같아요. 가봐야 아는 거라 이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 기르면 잘할 것 같아. 아, 정말요? 근데 다시 하나 길러도 주변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또 그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제 저 역시도 고민을 하면서 키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부모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저 부모 이상하다는 얘기도 듣고 쟤네는 왜 애들을 그리고 심지어 저희 장모님께서 너네는 애들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하니라고 욕도 먹으면서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뭐라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학원에 보내고 내 경험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물론 저 4살짜리를 말이 돼? 일종의 아동학대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 선택을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 아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럼 불안함의 이유는 뭔가로 올라가면 결국에 전 항상 나오는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여기까지 가는데 지름길이 뭐야잖아요. 요거 다 방법 내가지고 방법론을 딱 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 방법을 택하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방법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방법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효율성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 몰리는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몇십 년째 못 찾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저 지금은 뭐 수시 정시로 나뉘어가지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만들어서 통과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딱 목표를 정하고 이 스펙을 다 쌓아서 2단계에선 요걸 해놓고 그 단계는 이걸 해야 되는 일종의 공식이 지금 다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되는 사람들은 일단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다 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수시 그거 못 만든 사람들은 정시에 가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서 거기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교육제도 바꿀 수 있는 대안 그때 그 아파트 처마에서 버스 기다리는 이야기 안 해줬어요? 아이 유치원 버스? 근데 여기서 해주는 것 같은데? 못 든 것 왜 같은데. 저희는 나는 이 교육제도를 한 방에 개선할 대안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뭐가 많던데 문제가 일단 낙마시킬까요? 전화 올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렸을 때 여기 서 있던 것 같은데 술자리에서 했나?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출근하면서 유치원 버스 그 영어 유치원 버스 그 동네에 있는 거 보냈는데 이렇게 엄마 대신 내가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6, 7분 안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15년 전인데 그때 이제 이쪽
어머니가 이쪽 어머니한테 그때 중국어가 열풍이었어요. 왜 중국어 지금 안 하느냐? 이거 벌써 늦었다.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아유 나 누구 그 얘기 엄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 엄마 그거 이미 늦었다. 지금 중국어를 왜 지금 안 해요? 아 왜 큰일 나? 지금 중국어를 왜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귀가해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법적으로 아침에 학부모 4인 이상 아파트 현관 처마에 모이지 못하게 조례로 시행령이나 저기가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지는 온상이다. 전화 안 와. 교육부 장관 전화 안 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 푹 놓으세요. 네.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조례로라도 아니, 4명 이상 모이지 않게. 안 돼요? 통과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렵겠구나. 그러면 뭐 이 제도로는 계속 가는 수밖에 없네. 이거 SNS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뭐 아까 말한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인풋을 했는데 베네핏이 그에 못 따라온다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못 따라오는 사회가 됐거든요. 곧 못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시장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대 나와서 지금 경찰대 가면 경찰대생 전부 다시 시험 봐가지고 로스쿨 가려고. 그걸로 안 되니까. 왜 이게 무너졌을까? 보면 경찰대 나와서 정말 요즘 총경 달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총경 되면은 뭐 관악서 서장이면 뭐 거의 1000명의 일반 경찰을 데리고 있는데 월급이 1억 안 된다고요. 근데 요즘 뭐 조그마한 자영업만 잘해도 또 하나는 이게 과거에 내가 치안감을 했다. 권력이죠. 15년 전에 치안감을 했다. 또 이 기자들은 또 알아요. 그 사람 경남고 나왔지. 다 알아요. 그게 권력과 그게 또 돈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돈을 떠나서 부정부패를 떠나서 삶이 윤택해져요. 정말 그런 세계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꼭 뭐 뇌물 이런 잣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무슨 전시회를 한다. 그럼 뭐 또 저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어디 현대해상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희 그 미술관 그거 우리 집사람이 전시회 하나 마침 비어 있어? 그럼 또 이렇게 싸게 또는 공짜로 그런 네트워킹 사회였다고요. 불과 제가 볼 때는 10여 년 전까지 권력이 근데 이게 내 친구는 용산에서 삼겹살집을 해. 그 친구도 열심히 살고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학교 다닐 때 나하고 범접할 수 없었거든. 근데 그 친구도 성공했고 나도 치안감으로 성공했어. 많은 걸 누렸고 그 친구도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내가 애를 낳았어. 열심히 과외도 시키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이 녀석이 지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대원에 올라왔네? 그래서 신한은행을 가. 근데 내 친구는 용산에서 삼겹살집 하는데 아들이 레인지로버를 탄단 말이야. 이게 시장 경제라고. 똑같이 우리가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 친구는 장사로 100명을 이겨냈고 나는 공부해갖고 100명을 이겨내고 치안감까지 100명이 뭐야. 치안감이 되려면 도대체 몇 명을 이겨내야 돼. 수만 명을 이겨내고 올라왔는데 나는 이게 나의 권력과 내가 이룬 것들이 물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계속해서 인풋해가지고 더해. 유학 가고 로스쿨 보내. 이렇게 한다고. 자녀에게도 내가 누린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알아요? 관료들 중에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막판에 무너지는 거 보면 제가 기자 생활 30년 때 하면 전부 자식들 때문에 무너져요. 전부 자식들 때문에. 제가 아는 지금 어떤 그 고관대작에 계신 분도 사실 좋은 자리를 받았는데 아들이 고향에 무슨 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걸리잖아. 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정권 초기에 아들 정리를 하고 이 자리로 갑시다. 부인이 허락하겠어요? 부인이 허락하겠어? 당신 그 자리 가서 그 고관대작 한다고 뭐 할 거냐? 빨리 개업해서 돈이나 벌어라. 무슨 직업인지 알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너가 나가서 이제 그만 검찰이고 법원이고 그만 올라가고 너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 어디 아들을 건드려 어렵게 그거 어떻게 잘 이야기하고 넣어놨는데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그렇게 인풋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시장 경제에서는 이제 전에는 도배하던 친구인데 치기공사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쟁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로 시장 경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순간 저는 이거 느슨해질 거라고 봐요. 이런 교육 코스트만큼 베네핏이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또 사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김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사회적 자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런 좋은 환경에 보내고 싶어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불안도 있지만 내 자녀가 그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라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주변에서 누구와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그 효용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내가 이 멋지다기 아니면 그 학원이나 어떤 그 좋은 환경으로 진입했을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효용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돈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뭐 좀 사회적인 자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서 그것도 네.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과거만큼 그렇지 않아요. 많이 느슨해졌고 우리 사회가 공정해질수록 그 부분이 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고 서구 선진국 수년 동안 수세기 동안 자본을 확충해온 서구 선진 국가는 어떻게 다르냐? 자본을 갖고 있는 계층은 학력에 별로 따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치동 부모님들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착하지 청담동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디 가는 거 물론 거기도 관심을 갖지만 그렇게까지 대치동이나 반포만큼 집착을 안 한다고요. 면세올 정도의 간판만 있으면 돼. 그게 정확해. 그래 안 되면 그냥 미국 보내요. 싱가포르 보내고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보낸 다음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보내고 싶지 않거든.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본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본을 물려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본이 이제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직업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건데,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느슨해지고 나아질 거다.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에 왔고 이제 사회가 변화할 때라고 말씀하셨. 근데 해봤더니 제가 저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은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딱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고민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아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거리를 막 두고 떨어져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으로 애들을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변은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려 들어가는데 이 거리는 유지하려고 하지 막 이러면서 갈등. 그 다음에 뭐 공부나 뭐 이런 시스템을 떠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이게 진짜 막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약간의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에서 해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한두 차례 뭐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약간 피해자의 그룹에 있었고 한 번은 약간의 가해자의 그룹에 같이 끼어 있었고, 두 개를 해결하면서 그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아예 방관자, 이거는 내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요 정도만 해드릴 수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빠져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시면 앞으로는 이 아이의 이들끼리는 얘기도 못하게 저희가 잘 이렇게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요 선을 딱 그어서 얘는 여기 앉혀놓고 얘는 여기 앉혀놓고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잘못했다가 또 다른 아예 말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게 해결책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해서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난 저쪽 부모님을 만나서 이 애들이 다시 잘 학교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일단 당황. 저쪽 부모님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게 과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생기는 뭐 이런 아파트 포인트들. 처마 밑을 단속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관리소장님이 되시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얘기가 게 막 많은 다른 것 데로 같아요. 튀죠. 맞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약간 고구마 뿌리 같은 현상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우리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영등포 경제 맛집 보시는 분들이 한번 학부모들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에 이 아이가 좀 숫기는 없고 내성적인데 연대 경제학과를 나온 25살의 아들이 있어요. 이쪽은 고등학교만 나온 25살의 아들인데 피아노 조율을 잘해. 어렸을 때 제 과 동기 아이 이야기예요. 공부를 안 해, 대학을 안 보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를 엄청 잘 쳤는데 결국 이제 그 길이 안 됐고,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피아노니까 피아노 이게 조율 이게 아르바이트를 해주다가 지금 이제 자기 인스타랑 숨고 이런 데 올려서, 그런데 애가 중요한 거는 피아노의 조율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물론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잘하는데 우리나라에 피아노 잘 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율이나 이런 거. 친구가 그렇게 이 손님을 잘 영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이 다시 전화를 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일본에 공연을 가는데 같이 가자. 뭐 그렇게 하나 봐요. 옆에. 조율도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근데 고객 관리를 이제 20대 초반인 이 친구가 고객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는 이 두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제가 볼 때 지금은 이 친구가 더 내가 볼 때는 유망해요. 물론 사회적인 덕망이나 아직도 학력에 대한 레벨이 있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게 구조가 바뀌고 있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거 소득 구조가 바뀐다는 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큐가 그랬잖아요. 그 의사들 중에 소득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면 확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진짜 무한 경쟁,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도 졸업하는 순간 그냥 다시 정글 시작이에요. 제로부터 또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맞아요. 입사할 때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김 원장님께서는 학벌 프리미엄이 좀 많이 사그러들었죠. 많이 사그러들었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더 스그러들고, 그것이 내가 넣은 것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코스트에 비해서 베네핏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교육 시스템은 결국은 바뀌지 않을까. 뭐 희망 섞인 기대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저는 돈 얘기하려고. 돈 얘기 좋습니다. 그 증시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주로 하는 방송이 이제 증권 방송에서 매일매일 증권 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요즘 가장 이슈가 이제 우리 시장이 사상 최고치 넘어선 거. 미국 그 연준이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랑 섞어서 금융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그 대통령이 계속해서 코스피 5천 목표치니까 그거는 네. 5천이라고 생각.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상 우리가 2021년 6월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3,316점 몇 이렇게 찍은 게 가장 높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깼죠. 넘어서고 네. 지금 오늘 지수가 몇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3,450까지 찍었어요. 맞아요. 예. 이 정도면 다 온 겁니까?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아주 가까운 형님이 네. 학력 이야기를 또 하자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네. 시내 모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했는데 네. 그 형이 최근에 드디어 국장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시점이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 이제 증권부 기자할 때 예전에는 객장이라 그래서 증권사 그 영업점에 가면 시세판이 쫙 있었어요. 그럼 거기 찍으러 막 가고 그랬는데, 시장이 좋다 그러면 이제 찍으러 가야 되잖아요. 기자 카메라 기자 들고 딱 가면 거기에 이제 애기여분 아주머니가 오시거나, 그쵸. 그게 이제 첫 번째 약간 맞아요. 주의 포인트 하나.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버블이 끼었다는 자칫 결정적인 이게 마지막. 무슨 성별 이게 아니,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덜 할 때라 가정에서 아이들 대형증권 돌보는 반포 이런, 지점에 아주머니들이 몰리면 이거 고점이다. 막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고점은 경찰관이 들어와서 시대판을 보고 있으면 상하이 증시 그 네. 객장에 스님들 오기 시작하면 고점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10여 얘기들이 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주식 그런 거 투자를 이제 그런 거 하기 이제 시작하면 인간지표라고. 지금은 근데 다 모바일로 하니까. 그건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 이거 국장이 굉장히 투자한 위험한 굉장히 지표예요. 위험한 지표다. 네, 위험한 거의 지표예요. 뭐 그분들은- 꼭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시장은 그러나 야수의 탈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국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로는 계속 이제 이른바 롱이라고 하죠. 매수를 하면서 거기다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도 투자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숏 그러니까 인버스라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 얻을 수 있는 인버스 투자하고 계시죠. 아니요, 인버스 투자는 안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이 믿지 몰랐으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긴 하지만 네. 저 아까 그 경찰 교수님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한 템포 늦고 한 템포 뭔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의 배경은 뭡니까? 논리적인 게 이제 예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랐으면 많이 올랐지가 논리적인 근거인가요? 꼭 논리성이라기보다는 있자고 했냐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요. 반응이 됩니까? 아니 논리적이라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김큐가 네, 하려는 네. 이야기 같은데 논리적으로 하면 국장에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투자할 때 이건 이제 투자 기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가치 투자라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사의 가져가치보다 못 올라 있는 회사를 투자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진짜 인정받을 때까지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때 파는 사람들을 가치 투자라고 하고요. 추세 추종 매매라는 기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힘 한번 받아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적절한 가치를 모르니까 시장이 이게 다 올랐나? 아닌가? 좀 더 가도 되나?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야, 인마 너무 많이 왔어. 그러면서 이제 빠진다는 거죠. 빠지면 다 빠졌나? 아닌가? 그러면서 또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제거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붙으면 이게 좀 더 간다라고 보고 매매하는 게 이제 추세 추종 매매인데 추세 추종 매매하는 기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 이른바 52주 신고가 1년의 가장 높은 가격을 찍는 순간 그 주식들만 싸그리 다 보고 거기에만 투자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이야기 되겠는데 네. 물론 장기 투자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똑같죠. 코스피가 이제 고점에 왔으니까 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팔고 나가자라고 팔지만 이 사람들은 고점을 찍으면 이유가 다 있어. 얘가 고점 야 지금까지 1년 동안 여기를 못 갔는데 얘가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PT 선생님이 한 개만 더 해. 한 개만 더 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근육이 딱 자라.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넘어서요. 그럼 체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거기는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딱 코스피가 고점을 딱 넘는 순간 야 이제 다 왔어 빨리 팔아 빨리 팔아 이거 팔고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추세 추종 매매 기법으로 보면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중에 이상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수급으로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것들 제외하고 회사가 정말 튼튼하고 뭐 실적도 보고 그랬더니 얘네들 그동안 체력을 많이 좋아졌구나. 그럼 얘네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보고 그 종목만 매매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코스피는 그런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약간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한번 PER, PBR 요거 몰라가지고 욕 한번 크게 먹었죠. 네. PBR로 잘못 들었다는 거 아니야 본인 말. 뭐 그렇다고 하죠 뭐.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그때 1로 대답했던 네. 거? 아니야 10으로 대답했지? 10, 네. 아 PER로 대답했으면 얼추 맞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식의 총합, 그러니까 이른바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서 그게 같으면 1, 주식 가치가 더 낮으면 자산보다 낮으니까 1 이하, 그다음에 주식 가치가 그보다 높으면 1 이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있는데 1.1배에서 1.2배 수준 지금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2021년 6월 달에 우리가 한번 사상 최고치 3,316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PBR이 1.3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주식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늘었든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조금 더 증가했든 뭔가 돈을 더 벌어서 창고에다 뭘 많이 해놨든 그래서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숫자는 더 위에 있지만 PBR로 보면 그때보다도 낮은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턱걸이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1.3까지 해봤어요. 내가 한 20개까지는 턱걸이를 해봤어. 그런데 지금 한 15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 이제 내려와. 15개면 충분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옛날에 너 딱 보니까 한 15개밖에 못했어. 이해가 쏙 되네. 완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내가
뭐 밥도 좀 많이 먹고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어깨도 좀 장대해지고 이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넌 예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밖에 못해라고 보고 있는데 1.2나 1.3이 가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로 4,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3,900 얼마 나오거든요. 1.3이.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달려본 만큼만 간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한 4,000부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즘 증권사들이 쓰는 보고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예전 고점을 넘어서서 최고치를 간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2021년 6월을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시장이 막 강화되면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막 돈의 힘으로 쫙 올라갔던 때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자체도 없고 정부는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뭐 이른바 뭐 여러 가지 활성화 조치로 해서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보면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세계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이 저평가를 받았다고 한 이유가 아까 PBR 수치로 봤을 때 너무 낮다는 거죠. 옛날에는 0.8배, 0.9배, 1도 안 된다. 이제 야 사상 최고치 넘었는데 이제 겨우 1.1배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때? 일본이 1.6배, 1.5배에서 1.6배. 대만이 2.35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높고요. 시총이 더 높잖아. 네, 미국은 4배 이상. 그러니까 그래 뭐. 근데 태국도 우리보다 높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도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야 그래 뭐 한 일본 정도만 가자. 한 1.55배만 가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1.3이 4천 정도 했으니까 4,500 이상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5천까지를 부르는 이유는 한 일본 수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섞여 있는 거여서 증권사들의 전망은 올 연말까지는 목표치는 일단 3,500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보면 이제 4,000 넘어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는 이제 세 번째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자사주 의무 소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불이 붙을 때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근거를 얘기해 보면 이제 전부 이제 긍정회로 돌리는 겁니다. 네. 시장은 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변수가 생기니까. 변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외계인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외계인이 그럼요. 있을 때. 최근에 그 UFO에다 뭐 뭘 쐈는데 튕겨 나갔다 뭐 이런 거 공개하고 그래서 이슈됐어요. 그럼요. 네, 네. 네. 이 외계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계인이 와서 또 국장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의 근거를 얘기해 보면 당황했네요. 아니요. 갑자기 왜- 외계인이 왜-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못 하셨어요. 방송을 몇 년 했는데 이런 거에 당황을 합니까? 아니 그 가족 관계 얘기하려고 외계인하고 네. 외국인 외국인의 지분율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한 1조 원 정도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면 평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한 33% 정도의 지분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위로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진짜 많을 때는 거의 40%에 육박했어요. 39% 여기까지도 가고 작년에 뭐 시장이 개판이었으니까 그때 30%가 깨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8%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셀코리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봐서 이렇게 쳐박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회복돼 가지고 지금 한 31%, 2%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담았던 정도만 담더라도 아직은 그 버퍼가 남아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JP모건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IB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부 이번에 내놓은 조치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아시아 시장에서 최선호 국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면 평균보다는 조금 더 담는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와 너무 설득력 네, 있어요. 엄청 설득력 있어서 되게 그래서 국장이 오늘 쪼가- 저녁에 쪼가- 엔비디아 사실 거죠. 코스피 200 ETF가 지금 얼마인지 근데 저는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실 뭐 주식시장을 도박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논리하고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투자했을 때 마음이 그나마 조금 더 편안하거든요. 근데
인버스는 말 그대로 오르냐 내리냐를 홀짝으로 베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은 올라갈 땐 좋죠. 말 그대로 곱하기 2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배스로 수익을 챙길 수 있긴 한데 이게 반대로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2배의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다시 그 다음날 똑같이 오른다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의 속도가 너무 늦어서 시장은 올라갔다 제자리에 왔을 때 내가 레버리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내려갈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그만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했을 때도 주식이 50% 하락하고 다시 원금 회복하려면 100%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로 투자하면 그 이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를 때는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려 분명히 손실이 납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특히 투자하면 안 되고 방향이 완벽히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레버리지도 투자가 괜찮은데 그래도 이 완벽이라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라 달라라고 제가 주로 조언을 드리죠. 결국 좀 그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원래 변동성이 이게 뭐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선택. 나는 좀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그걸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미국만 하지 마시고 한국 시장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의 논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렸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를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자사주와 관련된 건데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사서 소각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 말고 그냥 자사주와 관련된 일종의 약간의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게 당연하고 이게 증권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도 자사주는 원칙적으로는 옛날에는 못 사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자기 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 자체를 일종의 주가 조작으로 봐서 미국은 초기에 이걸 못하게 했었고요. 미국이 허용된 게 80년대쯤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증권감독위원회죠. SEC가 설립되고 SEC가 나중에 규제 권한까지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자사주와 관련된 이제 규제도 얘네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기업들의 자본의 효율성, 그 다음에 규제기관에서 시장 촉진기관으로 이게 약간 그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SEC가. 그게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겠어. 그래서 이제는 시장 규제기관이 아니라 너는 시장 활성화기관이야. 딱 이러니까 이제 자사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자사주 취득을 허용해주기 시작했고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떠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이제 자사주들이 허용되기 시작하니까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5% 정도만 이익이 5% 정도만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10%까지만 살 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익 내는 기업들 이익 안에서만 자사주를 사도록 되고 있거든요. 한계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미국은 이익 안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주들끼리 알아서 해서 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꼭 해야 되는 거고 원래 주식시장에 있었던 제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걸 활용하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사주가 박수를 받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폐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언젠가는 다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서 좋은 데 쓰겠다 그러면 기업이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당연한 건데 오히려 반길 일이죠. 이제 근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기업의 또 주식회사의 돈으로 샀는데 이게 회장님 뜻대로 운영이 되니까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식을 쓰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자사주가 문제인 건 아닌 거지.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LH가 집을 짓는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아니, 궁금한 거 진짜로. 근데 기본적인 부분을 좀 깔아주시고. 네, 어떤 네. 포인트 방향성만이라도. 아니,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5년 동안 135만 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일부는 LH는 원래 이제 땅을 개간해서 원주민들에게 얼마 줄 테니까 나가세요. 싫다고요? 법이 그래요. 네, 보상금 조금 줄게요. 하고 나간 다음에 땅을 이렇게 걸고 여기는 교회 부지, 여기는 학교 부지, 여기는 아파트 부지, 여기는 상업용지 이렇게 하고 땅을 이렇게 조각내서 팔죠. 이때 좀 비싸게 받아요. 그래야 LH가 빚이 170조나 되니까 그걸 좀 갚아서 또 임대 아파트도 짓고 의외로 임대 아파트 관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기관이에요. 아, 통일되면 진짜 우리가 이게 금강지구 이런 금강신도시 이런 데다가 LH 딱 하면 그냥 주민들 쫙 쫓아내고 그냥 쫓아내. 아니 보상하니까. 네. 네, 보상하니까 보상 딱 해주고 그럼 또 이제 공기업 직원들이 또 보상한 땅 옆에 제척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지정한 데 밖에 있는 입구 쪽 이제 실제 그 땅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공기업 직원들이 미리 알고 많이 사둬요. 그래갖고 10배씩 튀겨 먹죠. 그런 것도 잘하고 우리가 과거에 적발된 적도 있고 몇 번 그렇게 하는데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죠.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구조로 보면 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1번 아닙니까? 안 그러니까 그래도 직접 적자 시행까지 다 하게 있는데. 되면 이미 예전에는 그러니까 토지만 조성해서 그걸 민간 건설사들한테 팔고 그 돈 다시 받아서 그걸로 다시 토지 조성하고 그러면 빚은 덜 느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모든 건설까지 자기들이 다 해야 되니까 돈이 좀 많이 들 것 그래서 같다. 여기서 돈 벌어서 땅을 개간한 다음에 땅 팔아갖고 돈 벌어가지고 이쪽 빚을 갚는 걸 교차 지원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거 하지 마라. 왜 그랬냐면 땅값이 일단 비싸지잖아. 건설사가 이걸 사니까. 원래 조성원가는 1억인데 2억에 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가 하지 않고 건설사에 와서 짓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LH가 지으면은 저기다가 LH 한마음 아파트 이러면 누가 그걸 사겠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요. 시공은 대기업 건설사가 중견 건설사들이 와서 하고 LH가 시행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돼서 판교 신도시 안 좋아요? 좋죠. 주면 살래요 안 살래요? 판교 가서. 주세요. 저 받을 수 있어요. 판교가 지금 젊은 세대는 기억 못 하실 텐데 저희 때는 저희 기자들 중에 판교 당첨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입사 동기가. 술 사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LH가 시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땅값을 LH가 땅값을 붙이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땅값에서 그 차액이 발생하니까 남양주 왕숙이다 3기 신도시다 그럼 뭐 7억 정도 주변 시세면 한 6억 정도에 분양을 하면 그러면 팔릴 거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그동안에 택지 개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했는데 건설사들이 고향 창릉 이런 데 좀 샀는데 가까우니까 이게 인천 뭐 어디 이런 데 건설사들이 이게 안 사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막 집값이 막 오를 때는 건설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법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원장 건설, 원장 토건, 원장 밑에 내 동생, 밑에 치영이라고 동생이 있는데 치영 산업 해갖고 입찰 왜냐면 10대 1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내가 법인을 많이 건설 20개, 30개 만듭니다. 그래서 동일 하이빌, 동일 토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입찰에 딱 들어가서 택지를 받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왜 이러죠? 집이 잘 팔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출발한 3기 신도시가 늦어질까? 보상도 늦어지고 뭐 저기 고향 창릉에서는 뭐지 유적 같은 거 발견돼서 또 늦어지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핵심이에요. 수요가 별로 없어요. 어떤 땅은 신도시를 짓겠다는데 건설사가 LH가 땅을 분양하네. 되게 좋은 땅이야. 뭐 B-21블럭 다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사거든요. 입찰가가 있어요. 사는데 건축비도 올랐는데 분양이 될까? 이 분양가 대충 해보니까 32평이 8억 3천 나오는데 안 살 것 같거든. 그 전에 옆에 지어놨던 게 8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억으로 떨어졌거든. 안 사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됐던 거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러면 LH를 통해서 싸게 공급하면 사겠구나 해서 LH가 동원된 거예요. 네. 뭐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구조에서 뭐가 이상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살 사람이 없다는데 정부가 싸게 팔죠?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네, 핵심이 이거예요.
계속 집이 부족해요. 아. 집을 더 지어야 돼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서 이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정치권이나 정부가. 근데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집이 부족해요란 말은 주택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요. 수요가 높죠. 서울의 한복판은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건 지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에 계속 신도시하고 택지 개발을 해요. 제가 말한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또 다른 택지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요. 근데 왜 잘 안 팔릴까요? 팔린 건 또 잘 팔려요. 왜 안 팔릴까요? 왜 공급이 안 될까요? 이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00만 가구 공급한다는데 왜 안 됐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왜 안 됐을까요? LH 직원들이 게을러서 출근을 늦게 해서 수요가 약해요. 그쪽에 대한 수요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주 일부에만 맞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거짓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면 이게 특히 부동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수치로 이게 증명이 안 되거든. 애널리스트 분들은 수치로 증명이 돼야 돼. 엑셀 돌려서 답이 나와야 돼. 그런데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축소돼서 아유 집값 무조건 오르는데 아유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이게 턱없이 부족해요. 결론은요. 아이고 이거 그마저도 다 못 지어요. 결론은요. 집값 오를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 정부.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절반도 안 맞는 이야기고 그 논지는 지금까지 한 25년 시계열로 보면 요게 맞았던 게 절반, 틀렸던 게 절반이에요. 맞은 게 절반, 틀린 게 절반이면 이론이 돼요? 아니죠. 안 되죠. 예를 들어 2008년, 9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내렸어요. 또는 보합이거나.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기간 동안에는 수요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 땅을 하고 빨리 주택을 공급하자. 주택이 부족하대. 택지가 안 팔리네?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 안 팔리지? 옛날에 저 10년, 15년, 20년 전처럼 정신없이 택지가 팔려야 되는데 왜 안 팔리지? 왜 건설사들이 이걸 안 사지? 옛날에 막 법인까지 여러 개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그래. 그러면 공급이 충분하니까 그러면 서민 주거를 위해서 한번 정책을 바꿔볼까? 이게 아니고 안 사? 살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든 세금을 투입해서 가격을 깎아주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그럼 이제 가격을 한 1억 5천 깎아서 하면 한 50대 1이 나오면 50분의 1의 운 좋은 사람에게 사회적 공공의 이익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잘한 건 없어요. 운이 좋아서. 판교 때처럼. MB 때 보금자리 주택 때처럼 그때 수백 대 1이었는데 35% 가격이 싸요. 서초구에. 다른 아파트를 사겠어요? MB는 정말 시장주의자였는데 그때 그래서 이 아파트를 기다리면서 다른 민간 건설사 아파트는 전혀 분양이 안 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반시장주의라고 해요.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 버리니까 당첨되면 사람들만 공공의 이익을 누리는 거죠. 이유는 운이 좋아서. 그런데 이 정책을 좀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그래서 정부도 이제 나온 게 로또 아파트는 없애겠다. 가격을 안 낮추면 안 사지. 수요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적당히 낮춰줘야 되는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나는 남양주에 3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지금 한 5천만 원 내렸는데 뭐 나쁘지 않아. 분양가 대비해서는 한 3, 4천만 원 올랐어. 그래서 지금 8억 하던 게 지금 7억이야. 근데 정부가 6억 5천에 아파트를 공급해버리네. 근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배추값이나 달러값이나 아파트값이나 아무래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늘어나면 게다가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 나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곳곳에서 완전 난리가 난 데모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부가 1년에 27만 가구씩 해가지고 얼마나 그중에 분양을 할지 모르겠는데 분양과 공공임대 비율이 안 나와서 어쨌든 거기에 가격을 낮춰준다면 정부가 그만큼 벌 세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우리 세금을 벌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생아 특례 해갖고 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금리를 낮춰준 부분도 정부가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다 은행에 지급해요. 2차 보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면서 멀쩡한 주택을 싸게 공급하면서 내 세금을 받아가는 거거든. 만약에 국민들이 이걸 알면 이 정책이 온전할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가능한 정책.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은 이런데 공급을 하는데 공급도 LH가 좀 싸게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면 집값은 오를 수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집값은 이미 안 올라요. 서울의 일부만 올라요. 그러니까 서울 일부 그 시장은 제외하고 그전에는 네. 근데 왜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되냐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왜냐? 강남에 오르면 한 서너 달 있다가 서울로 번지고 네네네. 그것이 수도권 그래서 버블 세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동산 담당 기자 할 때는 용인까지 다 올라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리고 어쨌든 간 대출 규제로 그 확산은 지금 정부가 지역 좀 대도시까지 막아놓은 번졌는데 상태예요. 네.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고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 더 이상 강릉에 10억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7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어때요? 강릉에 한 20억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강릉은 물도 부족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지자체 대전-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네. 구조적으로 지금 그 가뭄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가뭄이 지금. 네, 제가 갑자기 어.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강남이 많이 오르거든. 굉장히 과거보다 더 뜨겁게 오르고 일부만 오르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도 오르고 강릉도 오르고 결국은 광주도 오르고 대전도 오르고 평택 뭐 용인 다 오를 거니까 빨리 공급을 하세요. 이미 저 밑으로는 잡게 식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론 자체가 네. 굉장히 과장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공급을 하면서 그래도 안 사네?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깎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냐. 제가 늘 예를 이렇게 들어요. 정부가 교통정책을 할 때 대중교통을 확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버스 싸게 또 택시 탈 사람들은 이렇게 택시 탈 수 있게 도로 잘 깔아주고 네네. 지하철과 버스 환승할 수 있게 하고 저 시골까지 버스 사람 없어도 타게 하고 이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정부의 교통정책을 펼치세요 그랬더니 그랜저 가격을 30% 깎아주겠습니다. 세금으로. 정부가 나머지 30%는 현대차에 지급하고 좋은 그러니까 국민들 그럼 저요. 갖고 500대 1로 당선된 사람에게 싼 그랜저가 가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세금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나머지 499명이 나도 당첨되고 싶거든. 그래서 계속 그걸 기다려. 무슨 말이냐면 차가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그냥 지하철 타고 되는 사람까지 빚을 내서 차를 사게 만드는 걸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수요를. 이걸 가수요 또는 투기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부추기는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거에 대한 근본 방향에 대한 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정답은 없는데 한번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나? 그랜저를 한 30% 싸게 해주면 국민들 생각에서는 나도 하고 싶다. 그냥 이건 굉장히 납작한 생각이에요. 왜 정부가 그랜저 가격을 깎아줘요? 그랜저 살만한 사람들이 사면 되는 거예요. 정부는 내가 돈이 없는데 오늘 서울에서 수원을 가야 되는데 버스 노선이 너무 불편해요. 우리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데 정부는 이걸 고민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의 주거 정책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만 쳐다보고 있고 공급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사교육 시장에도 약간 좀 비슷한 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실제 수요자의 니즈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눈 감은 채 다른 곳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되게 연결돼 있잖아요. 주거, 교육, 되게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근본적인 원칙은 가만히 두고 뭔가 다른 방향을 우회해서 뭔가 풀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좀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공급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러면 또 뭐 댓글에 공급해야 되고 네네.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서울만 원하거든. 서울 판교 뭐 일부만 원해요. 서울만 원하는데 공급해야 되고 안 되니까 이제 높게
높게 해주니까 집값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잠실, 반포, 목동, 여의도 다 10억씩 깔끔하게 올랐어요. 10억씩. 우리는 5억 이런 거 싫어해. 한번 1년에 오르면 10억 정도는 올라야지. 자,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딱딱 올려줬어요. 공급 올라갔으니까 이제 집값 많이 잡혔어요. 공급 많이 하면 잡힌다며. 앞으로 잡히겠죠. 공급 많이 했으니까. 안 되면 뭐 또 100층씩 또 올려주고. 공급만이 답이라면? 공급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늘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등포 경제 맛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